F1계의 아인슈타인, 바람 깎는 노인, 속도의 마법사, 외계인 등 수없이 많은 별명으로 불리며 F1을 지배해왔던 천재 엔지니어 에이드리언 뉴이. 다른 엔지니어들이 모두 컴퓨터로 정밀하게 차를 설계할 때 드로잉보드에 수작업으로 차를 그리고 머리로 공기의 흐름을 일일이 계산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윌리엄스, 맥라렌, 레드불을 F1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그가 남긴 우승과 혁신만으로도 현대 F1의 흐름이 설명될 정도로 뉴이는 오늘날 F1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런 뉴이가 에스턴 마틴에 새롭게 합류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많은 팬들은 그가 2026 시즌에 보여줄 새로운 마법에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론소 월챔 가나요?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뉴이의 에스턴 마틴은 2026년 프리시즌 테스트에서부터 줄곧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뉴이와 에스턴 마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에이드리언 뉴이와 그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58년 영국 스트래포드에서 태어난 에이드리언 뉴이는 어릴 때부터 물리와 수학의 두각을 나타낸 수재였는데요. 그의 재능은 단순히 학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뉴이는 손에 잡히는 기계라면 무엇이든 분해해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파고드는 남다른 집요함과 분석력까지 가지고 있었죠. 뉴이는 어린 시절 잠시 카트레이싱에 도전하기도 했었지만 자신의 성향상 레이스카를 직접 모는 것보다 앞서 나가는 경쟁 선수들이 대체 왜 더 빠른 건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당시 모터스포츠의 경전이라 불리던 오토스포트를 매일 보며 속도를 감이 아닌 원리로 해부하는 사고방식을 조금씩 키워나갔죠. 이런 흐름은 사우샘프턴 대학교 항공우주공학으로 이어졌고 그는 수석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영국 왕립기술연구원 입사를 코앞에 두게 됐지만 1980년대 영국의 경제난으로 우주개발 예산이 줄면서 입사가 취소되자 뉴이는 교수의 권유로 레이싱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흥미가 있던 분야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전공한 공기역학이야말로 레이싱의 승부를 가를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그 선택을 더욱 밀어붙였죠. 뉴이는 1980년대 초 피티팔디 팀에서 주니어 공기역학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1981년 마치팀의 F2 트랙 엔지니어로 일하며 본격적인 실전 감각을 빠르게 쌓아나갔습니다.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임사와 르망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재설계하며 업계에 이름을 알렸고 1983년에는 데이토나 24시간 레이스에서 2위라는 성과로 역량을 입증하기도 했죠. 이후 인디카에서도 활동하며 1988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같은 해 마치팀의 수석 디자이너에 오르며 F1에 복귀한 뉴이는 그의 손길이 닿은 첫 F1 레이스카 마치 AT8-1을 공개하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쟁팀들보다 부족한 예산과 출력이 뒤떨어지는 주드 엔진을 달고도 뛰어난 공기역학 효율과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며 패독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소속팀 드라이버 이반 카펠리는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무려 알랭 프로스트까지 제치고 선두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후속 차량에서도 다양한 혁신적 실험을 선보이며 레이튼하우스 팀은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지만 뉴이는 재정난과 내부 갈등 속에서 기술 결정이 예산에 종속되는 환경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결국 팀을 떠나게 됩니다. 에이드리언 뉴이가 꿈꾸던 자원과 구조 그리고 창의적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은 1990년 윌리엄스에서 구현됐습니다. 윌리엄스 레이싱 팀의 공동 설립자이자 기술 감독이던 패트릭 헤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뉴이는 머릿속에서만 구상했던 혁신적인 차를 현실에서 구현하며 F1 역사를 바꿔버렸는데요. 1992년에 등장한 FW14B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액티브 서스펜션과 트랙션 컨트롤, 세미오토 기어박스까지 당시 기준으로 과감한 전자기술의 통합을 완성하며 윌리엄스는 16경기 중 10승을 거두고 나이젤 만셀과 함께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챔피언 동시 석권을 달성해냅니다. 이 충격으로 FIA는 곧장 다음 시즌에 해당 기술들을 금지하기까지 했지만 뉴이는 보란듯이 자신의 철학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FW15C를 선보이며 당대 가장 진보한 F1 레이스카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1994년 대규모 규정 변화와 전자장비 금지라는 제약 아래 힘겹게 탄생한 FW16는 결국 이몰라에서 아일톤 세나의 비극을 초래하며 뉴이의 인생과 커리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레이스카를 디자인한 뉴이는 팀 자체 징계로 2년 동안 현업에서 배제됐고 그동안 세나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연구활동에 매진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 뉴이는 1996년 균형 잡힌
걸작 FW18을 세상에 내놨고 데이먼 힐을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시키며 다시 한번 정상을 달아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팀 내에서 패트릭 헤드와의 의견 충돌이 격화되자 결국 뉴이는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팀을 떠나며 윌리엄스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1997년 맥라렌으로 팀을 옮긴 뉴이는 적응 기간을 거친 뒤 1998년 맥라렌의 새로운 차량 MP4 13을 선보이며 팀의 경쟁력을 되살렸고 그해 미카 하키넨과 함께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모두 달성하며 맥라렌을 다시 한번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듬해인 1999년에 선보인 MP4 14도 충분히 빨랐지만 당시 내구성이 약했던 메르세데스 엔진 때문에 시즌이 진행될수록 잦은 리타이어와 엔진 교체로 인한 그리드 페널티가 반복됐고 결국 맥라렌은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2000년대 들어 맥라렌과 뉴이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레이스카를 만들어냈지만 당시 F1을 완전히 지배했던 페라리와 슈마허를 결코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뉴이는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자신의 성향을 대폭 반영한 MP4-18을 개발했지만 극도로 타이트한 패키징 때문에 신뢰성과 개발 난항, 사고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졌고 결국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실패한 프로젝트로 남게 되기도 했죠. 이후 2005년 뉴이가 만든 MP4-20는 그의 10승을 거두며 순수 페이스만큼은 누구보다 압도적인 차였지만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챔피언 타이틀을 르노에게 빼앗겨야만 했고 아무리 셔시를 잘 만들어도 엔진이 터지면 소용없다는 현실 속에 좌절한 뉴이는 결국 론데니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라렌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뉴이는 음료수 회사 레드불이 만든 F1 팀에 새롭게 합류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레드불은 F1 데뷔 2년차의 젊은 팀이었고 우승도 전혀 없던 중하위권 팀이었지만 뉴이는 그곳에서 가능성을 봤죠. 크리스천 호너, 헬무트 마르코 그리고 레드불의 창업자 디트리 마테시체의 의지 아래 뉴이는 론마셜 같은 인물들을 영입해 자신만의 기술 조직을 꾸리고 풍동과 시뮬레이터 같은 핵심 인프라 투자를 끌어내며 레드불을 정상급 팀으로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2009년에는 뉴이가 만든 RB5를 통해 챔피언 경쟁이 가능한 어엿한 최상위권 팀이 되었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모두 휩쓰며 말 그대로 레드불 천하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 시기 규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뉴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팀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치트키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뉴이는 FIA가 특정 기술을 금지하면 곧장 새로운 아이디어로 규정의 한계를 밀어붙이곤 했죠. 예를 들어 RB7의 배기 블로운 디퓨저는 뜨거운 배기가스를 디퓨저로 흘려 다운포스를 추가로 생성하는 기술이었는데요. FIA가 2012년에 이 기술을 제안하자 뉴이는 곧장 오해로를 찾아냈고 레드불은 이전처럼 계속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론트 윙의 불법 유연성 의혹으로 레드불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을 때도 뉴이는 테스트를 유유히 통과하면서도 다른 팀이 따라하지 못하는 에어로다이나믹의 이점을 계속해서 뽑아냈고 심지어 의무장착인 온보드 카메라조차 노즈 구조에 통합해 공기역학적 이득을 만드는 등 뉴이는 규정의 경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뉴이식 규정 해석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차량의 성능을 끌어올렸고 이 때문에 FIA는 수시로 테스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손봐야만 했죠. 오, 천재인데? 2014년 F1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열리며 레드불은 르노 파워 유닛과 냉각 패키징 이슈로 정상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뉴이의 설계는 계속 레이스를 이기게 만들었고 레드불의 차량은 경쟁팀들에게 셰시와 에어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RB16B를 탄 막스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뒤 2022년부터는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으로 다시 한번 레드불이 F1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2023년 RB19는 22경기 중 21승, 승률 9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현대 F1에서 뉴이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2024년 뉴이는 레드불 팀 내부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점차 지쳐만 갔고 결국 레드불 양산차 프로젝트인 RB17을 마지막으로 레드불에서의 오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여러 F1 팀에서 천재 디자이너 뉴이를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페라리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뉴이가 요구한 업무 방식과 철학이 페라리와 너무도 달랐기에 둘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뉴이는 구조를 깨버릴 만큼의 자유로운 운영 권한을 원했지만 페라리는 정해진 구도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주길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스턴 마틴은 뉴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맞춰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까지 대줄 수 있었습니다. 2026 시즌 F1의 대규모 규정 변화를 앞두고 뉴이가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펼치기에 그만한 환경이 없었죠. 뉴이는 5년간 약 1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급여 조건과 에스턴 마틴 F1 팀 지분의 2.5% 그리고 막대한 팀 운영 권한까지 얻으며 에스턴 마틴에 합류했고 2025년 11월에는 커리어 최초로 팀 프리시펄 자리까지 맡게 되며 조직 자체를 완전히 뉴이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는 2026 시즌의 새로운 F1 환경에서 뉴이는 규정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자신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에스턴 마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었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에스턴 마틴의 신차 AMR26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시즌 개막을 기다려왔죠. 그리고 2026년 1월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낸 에스턴 마틴의 AMR26는 리어 서스펜션 부품이 다운포스 생성 장치로 작동하고 사이드팟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 있는 등 괴상할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며, 역시 뉴이의 에스턴 마틴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에스턴 마틴의 신차가 트랙 위를 달리는 동안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는 한순간에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AMR26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느렸고 신뢰성마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F1의 프리시즌 테스트는 각 팀들이 시즌 개막 전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시간인 만큼 각 팀들이 진행하는 테스트 프로그램도 제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차량의 성능 역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턴 마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뉴이의 천재성과 혼다의 전문성을 합쳐 에스턴 마틴을 단숨에 챔피언 경쟁팀으로 올려놓겠다는 야망으로 탄생한 AMR26였지만 실상은 경쟁력도 한참 뒤떨어지고 개선할 점도 너무나 많아 보였죠. 랜스 스트롤은 이미 선두팀들과 4-5초의 격차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고, 페르난도 알론소조차 에스턴 마틴의 시즌 초반은 경쟁팀들보다 조금 뒤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놨을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에스턴 마틴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에스턴 마틴의 2026 시즌 신차 개발이 4개월이나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뉴이는 레드불을 떠난 뒤 가드닝 리뷰를 마칠 때까지 에스턴 마틴의 신차 개발 업무에 투입되지 못했고, 설상가상 에스턴 마틴의 새 풍동 시설은 2025년 4월이 되어서야 풀 가동 수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에스턴 마틴의 첫 2026 에어로 모델이 그 풍동에 들어간 건 4월 중순, 경쟁팀들은 1월 1일부터 이미 돌리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이나 개발이 지연됐고, 이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압축 개발 방식이 생각보다 나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스턴 마틴의 새로운 엔진 파트너인 혼다가 경쟁 제조사 대비 개발 곡선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혼다는 이전 엔진 시대에서 레드불과 결합한 뒤 매우 성공했지만 2020년 F1 철수를 발표하며 F1 부서를 상당 부분 해체했고 인력을 전동화 프로젝트로 재배치했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 새로운 규정에 맞춰 F1 재복귀를 결정했고 2023년 5월에는 에스턴 마틴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됐죠. 이 과정에서 혼다는 다른 제조사들보다 늦게 본격 커밋했고 이미 뿔뿔이 흩어진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부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모멘텀이 끊기고 조직 재구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낭비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2023년부터 파워 유닛 코스트캡까지 도입되며 혼다는 과거 레드불 시대에서처럼 돈을 더 써서 경쟁팀을 따라잡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됐죠. 게다가 메르세데스의 엔진 압축비 논란까지 더해지며 혼다 엔진을 쓰는 에스턴 마틴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의 잦은 조직 변동과 뉴이의 리더십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F1 진출 후 3년 동안 팀 프린시펄이 3번이나 바뀌며 조직이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뉴이는 30년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팀 전체를 제대로 이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부자들은 뉴이의 까다롭고 거친 작업 방식이 문화 충격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지난 20년간 레드불을 이끌었던 크리스천 호너가 농담조로 던진 뉴이가 사람들을 관리하면 혼돈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은 이젠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뉴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조해내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조직의 리더는 결코 아니었기에 그가 과연 에스턴 마틴의 수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F1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입된 코스트캡 제도에서는 과거 뉴이가 윌리엄스와 레드불 시절처럼 소위 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일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그의 리더십 역량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뉴이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과 2010년 그리고 2022년 F1의 규정이 대규모로 리셋될 때마다 뉴이는 늘 새로운 한계를 찾아냈고 이를 결과로 입증하며 수없이 많은 위닝카와 챔피언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죠. 윌리엄스와 맥라렌, 레드불에 있는 동안 뉴이는 타 팀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항상 판을 뒤엎어왔고 그 결과 F1의 그 어떤 엔지니어도 달성한 적이 없는 월드 챔피언십 26회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는 현대적인 풍동시설과 수준 높은 인력, 23년 경력의 베테랑 챔피언 드라이버, 그리고 오너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천재성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에겐 단지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원래 험하고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뉴이는 늘 그런 길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죠. 프리시즌에서 뉴이의 에스턴 마틴이 보여준 삐걱거림은 어쩌면 남들이 가지 않은 험로 위를 지나며 차가 처음 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F1의 상식을 뒤집고 판을 흔드는 뉴이의 시대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뉴이와 에스턴 마틴의 2026 시즌 전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